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드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마냥 젊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니 요즘 자주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인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스스로 일궈온 성과라든지 제 사적인 부분에서도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자주 생각하게 된 것은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 그리 좋지 않게 얘기할 때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표현하는 거 흔히들 들어보셨죠? 세상이 무너져도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할 내 평생의 동반자가 남처럼 느껴질 때, 내가 지지하고 믿어주었던 사람이 내게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저버렸을 때,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사람이 타인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니 나온 소리였겠죠? 제 인생을 걸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인 만큼 누구보다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었더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살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나마 평생을 서로 보듬고 기대고 살 수 있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이기적인 면모를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까지 갈 일도 없었겠죠. 결혼 전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인색하고 냉정한 부분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한테는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더없이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학교 졸업해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더할 나위 없이 큰 사랑 속에서 키워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원하는데 한정없이 돈 펑펑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께서도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힘들게 키워놓으셨지만 당신들 노후 준비하기만도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말년에 자식들한테 절대로 집만큼은 되지 않겠다고 두 분 모두 의지가 강하셔서 다소 빠듯한 와중에도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나이가 드셔서까지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을 평생 보고 자랐으니 열심히 벌어 가진 것 알뜰살뜰하게 아껴 쓰는 것이 제게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만큼 절약하면서 사는 친구 못 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저희 친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만 남편의 본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시가 되는 곳은 저희 친정보다도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식들 굶기면서 키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식들 대학 등록금 대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어서 남편은 대학 다니는 내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스스로 벌어 힘들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이렇다 보니 남편의 형인 아주버니께서는 대학 진학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셨고, 그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았는지 제가 그제 시집갈 때는 거의 왕래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남 중 막내라고는 하나 장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사실상 외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제 부모한테도 잘하는 것 같았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사는 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철이 들지 않아 부모님 챙기는 것보다는 자기 일신의 즐거움을 더 즐겁게 생각하는 또래 남자들보다는 성숙해 보이는 것이 꼭 배울 만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남편은 허투루 돈 쓰지 않고 항상 계획적인 소비를 하면서
알뜰하고 합리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용돈을 그렇게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항상 규모 있게 쓰려고 계획도 잘 세우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저도 남편 하는 거 보고 있자면 참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 주변에 남자가 가계부 쓰는 거 본 건 제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워낙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잡혀 있고, 돈 들어갈 때는 많아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습관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결혼 전까지는 가계부는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벌써 10년이 훌쩍 넘게 쓴 남편의 가계부가 몇 건이나 되는 걸 보고는 저도 처음에 놀라서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가진 건 한정되어 있는데 계열 없이 무턱대고 썼다가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만 늘어날 판인데, 꼼꼼하게 소비하고 따질 거 따져가면서 불필요한 건 지워나가야 돈도 모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비싼 데 가서 밥 먹거나 호화스러운 데이트하는 일은 일절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 아직 젊은데 지금 아니면 이런 낭만을 언제 즐기느냐며 딱하다는 듯이 제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여자니까 예쁜 거 좋아하고 연애하면서 귀한 대접 받아보는 경험도 하고 싶고 그랬죠. 하지만 제가 뭐 날 때부터 돈이 차고 넘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잠깐 기분 좋자고 너끈하게 한 달은 쓸 수 있는 데이트 비용 한 번에 털어서 쓰는 일이 어리석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훨씬 짠돌이인 남편이 그런 걸 좋게 볼 리가 없었죠. 주변에서 프로포즈니 뭐니 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고가 이벤트 해주는 거 볼 때마다 대놓고 혀를 쯧쯧 차는 남편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돈 낭비야? 저 돈 아껴서 차라리 한우 사다 먹이면 배 터지게 먹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지금이야 마냥 악착같이 아끼기만 하는 것보단 한 번쯤 평생의 추억이 될 만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 헛되지만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으나, 그때는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워낙 대단하게 누리고 산 것 없다 보니 저렇게 알뜰하고 계획적인 사람 만나서 두 사람이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살뜰 절약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서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었으니 처음부터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러던 시기에 만난 사람이 헛바람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건 참 큰 행운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돈 들어갈 만한 일 아니면 최대한 허리띠를 조르고 또 졸라매어 씀씀이를 줄이던 모습은 그대로인 남편이었습니다. 단 그건 저와 저희 친정에 관련된 일에 한해서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원래도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놈들은 근본도 없는 놈들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결혼 날짜 받아놓고 시아버지까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자 시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짠하게 보였겠죠. 평생 자식들 사람 만들겠다고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큰아들한테는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준다고 부모 자식 간 인연이 끊기다시피 하고, 이제 자기도 결혼해서 독립해 나와 따로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필 그때 딱 평생 옆에 지켜주던 아버지까지 떠나시게 되었으니 저 같아도 이런 상황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참 마음이 많이 쓰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처가인 저희 친정에는
크게 관심 두지 않으면서 시간만 나면 시어머니한테 뽀르르 달려가는 남편에게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몇 번 저도 함께 따라가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당신도 평일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주말이라도 쉬는 게 좋지 않겠냐며 은근슬쩍 저를 떨어뜨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갓 며느리가 되어 새 식구 된 제 존재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자기 본가 갈 때마다 절대 빈손인 법이 없었거든요. 그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 갈 때 뭐 사소한 거라도 다만 저희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간식 하나라도 꼭 들고 가야지 빈손으로 가는 법은 없거든요. 대단한 것까진 못 해주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그렇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거리라든지 요기하실 것들 바리바리 사서 막상 계산은 저희 생활비 카드로 하는 남편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은 자기가 가계부도 오래 쓰고 했으니 경제권을 자기가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돈 쓸 데 없는데 허투루 쓰는 성격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저렇게 허리띠 졸라매는 면모를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어도 가끔 너무 지나치게 과해서 궁상맞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다 우리 부부 잘 되자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 명의로 된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자고 그런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저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회사 일하면서 제게 도움 준 직장 동료들한테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여유 정도는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경제권이 남편에게 넘어간다면 그런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까지도 통제받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큰 지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함께 생활을 하니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다달이 미리 정해놓은 생활비를 입금해서 함께 쓰는 식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 모친한테 갈 때마다 야금야금 헐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부부간에 공동으로 함께 쓰는 돈으로 넣어놓은 건데 제게 허락도 받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쓰는 게 합의된 사항은 아니었어도 그걸로 남편을 책잡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으면 내 배우자의 부모도 내 부모라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가뜩이나 온 식구들이 다 빠져나가고 빈자리에 홀로 남겨졌을 시어머니가 그것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으면 했습니다. 자기 행동이 그리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았는지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신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체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주말에 집에서 쉬라는 말에는 다소 안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주말에는 자기 본가에 가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도 신혼인데 이제야 결혼한 아내인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었으면 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비칠 때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서운한 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던 가족들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떠나보내고 혼자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면 솔직히 내가 자기한테 더 서운하지. 평소에도 워낙 자기 어머니한테 껌뻑 죽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서운해도 서운하다는 티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야 눈에 밟히는 제 모친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제가 더 견디기 힘든 건 아주버님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시가와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던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을 때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사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며 가게를 꾸리고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인지 형편이 빠듯해 보였어요. 그런데다 20대 초반에 제게는 손이 동서되는 형님을 만나 아이도 일찍 생기는 바람에 남편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벌써 시조카가 중학생이더라고요. 없지 사는 서름 겪고 산 만큼 그 이상으로 자존심도 만만치 않아서 같이 사는 저한테도 굽히는 일 잘 없던 남편이 드물게 개미 많은 목소리로 주눅이 잔뜩 들어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보, 형이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당신 목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올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결혼 전에 그렇게 장난 노릇 못한다면서 제 앞에서 욕을 하더니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라고 형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라고 모아놓은 돈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양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 저희 결혼할 때 당연히 도움받기도 어려웠고 남편이나 저나 그간 모은 것, 지금 사는 신혼집 전세금 쏟아붓느라 당시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제 마누라 앞에서 처음으로 숙이면서 부탁을 하는데 오죽이나 안쓰러웠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에 저로서도 참 죄송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 혹시 조금만 융통해 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지. 안 그래도 정서방이랑 형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사이가 좀 풀린다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지. 저희 부모님이라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딸 자식과 사위 생각해서 무리해서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금방 다시 돌려줄 건데 번거롭게 꼭 차용증까지 써야겠어? 당신이 평소에 10원 한 장을 써도 꼭 영수증이며 서류며 남겨둬야 하는 거라고 당신이 잔소리했잖아. 제 돈이면 또 몰라. 저희 부모님 돈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굴면서 엄격하게 굴던 사람이 대놓고 차용증 꺼리는 모습에 순간 저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는 인간이 저희 부모님 아니면 자기 형 급한 일 해결도 못할 판에 무슨 저런 소리를 해요? 돈 빌려주면서도 감정 상한다는 게 딱 이런 일이었어요. 거기다 제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 아주버니 가족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승희 삼촌이 여태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줬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유, 뭘 애한테 이런 걸. 돈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이, 경수님 뭘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자기들끼리 아주 화기애애하니 하니 보기가 좋더군요. 정작 정말로 돈 빌려준 당사자인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자기 형님네한테 감사 인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공지사를 남편이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사돈 내서 돈 빌려온 거 다 알면서도 은근슬쩍 남편이 해준 것처럼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게 감정 상할 일 적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저도 정말로 속상했어요. 거기다 갓난쟁이 때 몇 번 봤다는 거 말고는 얼굴도 거의 못 봤다는 시조카에게 남편 기준으로는 거금을 턱 내놓으며 용돈 하라는 꼴 보고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용돈 줄 수 있죠.
제가 그 정도로 이해 못하는 소갈머리 없는 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할 도리 다 했을 때 통할 소리 아닙니까? 사위의 형제 사이까지 걱정하시며 어렵게 돈 해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한테 그 감사 인사로 식사 대접 한 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저 인간 배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비싼 밥이라도 팔았겠어요? 그저 성의 표시라도 제 식구들에게 하는 반의 반만큼이라도 은혜 입은 처가에 되갚는 척이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 기분 상하지는 않죠. 그래도 그 돈 받고 입 싹 씻을 수는 없으니 감사하다는 소리는 했으나 누가 봐도 제 딴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럴 거면 돈 해달라는 소리나 말지. 없는 사이처럼 지내다 갑자기 나타나 돈 부탁까지 하는 제 식구는 처가 돈까지 끌어다 해주면서 사위도 아니고 그 가족한테 어렵게 돈 빌려준 제 친정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홀대해요? 저는 저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인색하고 그만큼 아껴서 저랑 잘 살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심기불편한 일 자주 있었어도 저 사람이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그날 아주 절감했죠. 모르면 몰랐지 한번 확 깨닫는 게 있다 보니 그 이후로는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죄다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도 저리 티가 났는데 의식하고 지켜보니 정말 제 집구석에는 아까운 줄 모르고 퍼나르면서 제 장인장모한테는 소태도 그런 소태가 없었습니다. 지 식구 생일은 꼬박꼬박 다 챙기면서 꼭 지 돈도 아니고 생활비 카드로 결제를 하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은 모른 척하면서 입 싹 씻고 넘어가려고 하대요.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당신만 가족 있어? 당신 부모만 중요하냐고. 나는 엄마 아빠 없어? 나는 당신이 얘기하기 전에도 당신 식구들 생일 선물 내가 먼저 챙겼어.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 생신이라고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이라도 꺼내는 게 예의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몰랐다잖아. 나는 네 식구 생일 다 기억하는데 너는 딸랑 둘 있는 장인장모 생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모르긴 뭘 몰라. 당신 이따위로 나올까 봐 벌써 내가 일주일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그렇게 내 식구 네 식구 따지고 들어.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이 당신 식구들이지 꼭 그렇게 친정이랑 나눠서 차별해야겠어?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생신 선물 챙긴다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결혼한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걸 가지고? 야, 결혼했다고 장인장모 생신 한번 챙긴 적 없는 사위놈도 있는데 며느리 도리만 도리냐? 나는 뭐 심성이 성인군자라서 너 하는 꼴 지금껏 다 봐준 줄 알아? 너하고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불공평한 거 꾹꾹 참아줬더니 너 앞으로 네 멋대로 네 집에 들어가는데 생활비 손대기만 해봐. 남들 보기에 참 치사스럽고 유치한 싸움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저놈이 저희 친정에만 저렇게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도 똑같이 구는 놈이었으면 어째 사람이 저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까.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라도 제가 더 나서서 시가를 더 살뜰히 챙겼을 겁니다. 지 마누라 눈치 슬슬 보면서 꼭 지 돈도 아니고 생활비 야금야금 헐어서 시가에 갖다 바치는 거 그만큼 봐줬으면 자기도 사위로서 해야 할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게 응당 사람으로서 할 일 아닙니까? 똑같이 굴어봤자 남편 놈과 똑같은 인간 될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기준을 떨어뜨리기 싫어 그 되도 않은 며느리 노릇이라는 거 한 번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저만 사람 노릇하면 뭐합니까? 저 혼자 고고하겠다고 저놈 가족들 챙길 동안 사돈네 돈까지 빌려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없는 이만 못한 사위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갈 터였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더는 손해보고 살기 싫더라고요.
부부간에 득실 따지고 두는 게 이미 글러먹은 부부 사이가 되고 말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뀔 놈 두고 저 혼자 밑빠진 독에 물 부어 뭐 하겠어요? 일방적으로 참아주던 제가 싸늘하게 돌아서니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쪽에서만 인내하던 사이에 제가 태도를 달리하니 이제 속 뒤집히는 건 남편 쪽이 되었죠. 당신 왜 허락도 없이 생활비 빼갔어? 먼저 허락도 없이 생활비 마음대로 펑펑 쓰더니 내가 그래도 너 같지 않아서 이번 달 네가 빼간 돈만큼 빼간 거야. 내가 분명히 네 멋대로 생활비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당신 사람이 왜 이렇게 지졸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내가 할 소리다. 너한테 가족은 네 식구들 뿐이지? 나나 우리 부모님 안중에나 있어? 그냥 으름장이나 놓는 줄 알았는지 제가 정말 작심하고 남편이 제 식구들한테 빼서 쓴 돈만큼 생활비 빼가니까 아주 펄펄 날뛰고 난리가 난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런 저더러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며느리 도리도 못한다느니 핏대를 세우는 놈이었으나 상관없었어요. 솔직히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가족이 아니라 개미처럼 일해서 돈 벌어와 제 집 사는데 죽어라 허리 졸라매고 제 새끼 낳을 여자로밖에 취급하지 않은 놈이었습니다. 지 성질 못 이겨서 이혼하자고 나와도 오냐 좋다 하고 갈라설 작정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놈 이혼하잔 소리는 안 하대요. 지도 알았던 거죠. 이혼해봤자 지만 손해라는 걸요. 저놈 본성이 이렇다는 걸 알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호구노릇 자처하면서 저런 놈하고 같이 살아주겠어요? 그걸 미처 모르고 결혼한 제 팔자만 억울할 따름이죠. 부부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생활비 헐어 쓴 거 지 돈으로 채우기는 싫었는지 본가에 해다 바치는 게 싹 줄었는데 그러고도 지 성질머리 못 이겨 저만 쳐다보면 도끼 눈을 뜨는 놈이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친정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그러게 말이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젊으셨을 적 지인분 회사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지인분도 당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셔서 회사 주식을 좀 주셨대요. 오래 빛을 못 보던 그 회사가 기술 제휴로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수십 년 만에 기억도 안 나던 그 주식이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시던 분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셔서 그리고 기쁨에 눈물까지 흘리는 어머니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다 엄마 아빠 착하게 살아서 그래.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산 게 다 복이 돼서 돌아온 거라니까?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항상 더 힘든 사람들 도우려고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도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시던 존경스러운 분들이셨습니다. 이거 네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부모라고 시집갈 때까지 변변하게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다른 생각 말고 꼭 널 위해서만 써. 이걸 왜 날 줘? 엄마 아빠나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좋은 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드시지. 부모님이 제게 건네주신 통장에는 무려 2억 원이라는 거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좋은 일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자식 생각부터 해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효도는커녕 엄한 놈 잘못 만나 속만 썩게 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러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주변에 좋은 일 있다 소문이 제법 나자 남편 놈이 어디서 그걸 주워듣고는 발걸음도 잘 안 하던 친정에까지 기어왔습니다. 지형 돈 해주고도 밥도 함께 안 사던 놈이 비굴한 낯짝을 하고 실실 웃으며 들어오는 꼴이 얼마나 보기가 싫던지. 이거
자네 생각나서 사봤네. 아이고 장인어른 뭘 이런 걸 다. 사위를 보는 못마땅한 기색에도 고급스런 상자 하나를 내미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밥 한 끼 안 주고 내쫓아도 모자랄 판에 좋다고 입이 귀에 걸린 놈 어깨 너머로 보니 가격이 보통이 아닌 유명한 고가의 명품 시계였어요. 뭐가 예쁘다고 저 인간한테 저 비싼 걸 해줘요. 그래도 내 새끼가 데리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처가 만만히 볼 수 있는데 아니라고 무시도 못할 테니 너한테만 잘하면 그깟 시계 그거 뭐라고 못 해주겠어? 제발 너한테만 잘하면.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간신히 참고 남편 안 들리는데 그리 말했더니 대답하시는 부모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 차마 더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야, 돈이 좋긴 좋네. 비싼 게 역시 때깔부터 다른 게. 저 속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이 제 주제에 평생 엄두도 못 낼 비싼 시계차고 좋다고 신이 난 게 그렇게 안 이꺼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내 부모한테 저런 것까지 받아놓고도 저놈이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때는 진짜 저놈 저거 작사를 내리라 이를 갈았습니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눈길에 미끄러진 어머니가 꼬리뼈 쪽을 다치셔서 급히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당신 어디야? 엄마 병실 문자로 보낸 게 언제인데 여태 안 나타나? 아, 엄마랑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병문안은커녕 한참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놈에게 우라통이 터져 소리를 빽 찔렀더니 또 지 식구한테 붙어있는 놈이었어요. 그동안은 저놈 생겨먹은 게 저 모양이라 무시하고 살았다지만 내 부모한테 제 분에 넘치는 시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형제와 병문안 바통 터치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놈하고 정말 대판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생판 남도 그렇게 주제에 넘치는 비싼 선물까지 받아 처먹었으면 나 같으면 연락 받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뛰어왔겠다. 아이, 내가 일부러 안 갔어. 엄마랑 일이 있었다잖아. 그게 내 엄마 병문안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너 우리 친정에 미안하지도 않냐?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예뻐서 네 놈한테 그 비싼 시계까지 갖다 안겼겠어? 나한테 잘하라고 그런 거잖아. 지 식구들한테는 내 돈 쏙쏙 빼서 잘도 갖다 바치더니 니는 뭐가 그렇게 비싸다고 우리 엄마 사위 병문안 한번 못 받는 신세로 만들어? 너 이번에 우리 엄마 병원비는 네가 싹 다 내. 뭐? 내가 왜? 내가 왜? 지금 몇 천만 원 하는 시계 받아 처먹어 놓고선 겨우 병원비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왜? 1,0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나 돈 없어.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나 요새 힘들어. 진짜 왜 이래 당신? 니놈이 네 집구석에 나 몰래 해다 바친 것만 해도 수천은 좋게 되겠다. 이 양심 팔아먹은 놈아. 결국 끝까지 제 장모 병원비는 입 싹 씻고 돌아선 놈이었어요. 진작 정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저 인간의 더 밑바닥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할 결심이 드디어 섰습니다. 사실 진작 끝난 거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나도 나지만 내 부모 생각해서라도 저런 놈과 살며 내 인생 진창으로 박아서는 안 된다고 비로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부로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제 장모 병문안까지 빼먹고 제 모친과 집을 보러 다녔는지 전화로 어느 집이 더 괜찮았다느니 형네랑 같이 살려면 그것보다는 더 넓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 들으라는 듯 짓거렸으나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가 먼저 제 옆에 와서는 우물쭈물 말을 붙였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엄마랑 형네랑 살림 합쳐서 이사할 거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혼자서는 영 힘드신 것 같고 형네도 부담도 좀 줄이고. 만날 자기 힘들다는 징징대는 소리 달고 사는 시모가 집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나 아주버니 식구들이나 저한텐 엮이기도 싫은 그저 남이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서류상으로도 곧 남이 될 터였고요. 제가 대꾸도 않자 놈이 무시당했다 싶어 발끈했는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랑 형네 가진 거 다 합쳐도 새 집 들어가기에 부족해서 비는 돈 2억 내가 해주기로 했어. 허? 네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서? 끝까지 무시할 생각이었으나 저도 모르게 기가 막혀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비로소 침묵을 깬 저를 보고 휘죽 웃더니 놈 입에서 경악할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없긴 왜 없어. 너 장인장모한테 2억 받은 거 있잖아. 이 미친놈이 누가 그 돈 너네 집 해준대? 정신 나간 놈이 하는 소리에 욕부터 튀어나왔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금방이라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는 제 앞에서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놈이 통장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누가 너한테 해달라고 빌기라도 할까봐?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자 놈 명의로 개통된 통장에 2억 원이 떡하니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부모님께서 해주신 제 2억 통장이 해지된 채로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 자식 위해서 해주신 그 2억 통장을 지 식구집 옮겨주겠다고 저한테 말도 없이 제 명의 통장으로 싹 빼돌린 겁니다. 이성을 잃은 제 손이 머리보다 빨랐어요. 제 앞에서 고소하다는 듯 쳐웃고 있는 놈 귀싸대기를 갈겨버렸습니다.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그걸 왜 써? 내 부모님이 날 위해서만 쓰라고 해준 돈을! 부부 사이에 내 거 네 거가 어디 있어? 마누라 돈이 내 돈이지. 이 미친 새끼야! 내놔! 당장 안 내놔? 못 내놔! 이제 니네 집 살만해졌으면 겨우 2억이 아까워져서 이 추타를 부리냐? 이 도둑놈의 새끼, 너 같은 놈한테는 10원 한 장 못 남겨. 감히 내 돈을 네 멋대로 빼가? 내가 니놈 감빵 쳐놓고 말 거야. 네가 무슨 재주로 내가 도둑이라는 걸 증명할 건데? 내 멋대로 돈 빼갔다고 무슨 수로 증명할 거냐고? 저건 악귀다. 돈의 환장에 미쳐버린 악마 새끼다. 진짜 정신이라도 나간 놈처럼 눈이 맛이 간 놈이 좋다고 웃고 있는 꼴이 그렇게 징그럽고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그 큰 돈을 인간까지 도용해 빼돌려 제 명의 통장에 넣은 놈이었어요. 이제 저놈은 꼴보기 싫은 곧 이혼할 놈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자였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도둑놈이랑 살 것 같아? 내 친정에 빌빌대면서 돈까지 빌려가고도 사위 노릇도 안 하고 제 집구석에만 갖다 바친 너 같은 더러운 놈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에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네가 이혼하자면 내가 겁낼 것 같아? 이혼 전에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해봤자 반은 어차피 내 거야. 나가. 죽여버릴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정말 제가 때려 죽일 기세로 달려드니 잽싸게 내빼면서도 여전히 실실 웃는 낯짝을 뭉개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놈이 제정신이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쥐가 내 부모님이 준 돈을 무슨 기여를 한 게 있다고 그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개소리를 할까요? 본수에 넘치는 큰돈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니 그만 저놈이 횟가닥 돌아버렸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마누라 돈을 2억이나 헤쳐먹어 놓고 신이나 콧노래를 부르며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남편 놈 앞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장선호 씨, 절도 신고가 들어와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절도라뇨?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나 웅성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쏠린 관심에 놈이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장인 되시는 분 명품 시계 훔치신 거 맞죠? 이미 절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서로 가주시죠. 아니 그게 무슨... 그건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억울하다는 듯 항변해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은 경찰 뒤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제가
더없이 슬픈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자마자 허겁지겁 절박하게 매달리는 놈이었어요. 여보, 절도라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어디 있어? 난 억울해. 당신 정말 왜 이래? 아무리 돈이 좋고 남의 물건이 탐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정아버지 물건에 손 내댈 수가 있어? 사람들 입탁이 딱 좋은 자극적인 소재. 회사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거기서 다들 보란 듯이 눈물까지 찍어가며 혼신의 열연을 펼친 저였어요. 아무리 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도 그렇지 이런 당신을 내가 어떻게 더 견디고 살 수가 있겠어? 살면서 나랑 우리 친정부모님 내내 홀대하고 내 재산 시댁에 빼돌려도 그래도 언젠가는 당신이 정신 차리겠지 하고 기다렸던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의 푸대접에도 인내하며 살아온 현모양 저를 연기하며 실시간으로 놈을 제 직장에서 쓰레기로 만든 저였어요. 그런 제 애처로운 꼴을 보고 주변 직원들이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궁상 떨고 주변에 인색하게 굴더니 제 부인한테까지 그러고 살았대?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장인 물건에까지 손을 대? 말종이다, 말종이야. 겉으로는 슬픈 척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싶을 만큼 통쾌했습니다. 주변에 인색하게 했을 게 뻔한 놈이니 이기 계산하에 움직인 결과였어요. 제 생업의 현장에서 벌거벗겨진 듯 망신당하며 쩔쩔매던 놈은 결국 제 직장 동료들 다 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 불러주시면 이 모든 오해를 다 해명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놈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증언하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고 그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제 물건이 맞습니다. 평생 소원하던 시기에 정말 큰 마음 먹고 산 것인데 그걸 사이가 탐을 냈을 줄은 다 제 불찰입니다. 어제 그 사달이 나고 저는 바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고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나와 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 놈을 절대로 곱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국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네가 조용히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그럼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자격 없는 놈 비싼 시계까지 안기면서 어떻게든 내 딸 잘 봐달라던 부모님의 간절함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번졌어요. 그렇게 그날의 일이 계획되었습니다. 놈이 어제 제 앞에서 제 돈 가지고 설치던 그 순간 이미 이혼 소장은 접수된 이유였어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소장을 접수했더라면 조금 복잡해졌겠지만 그간 집안을 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빼돌린 것을 요모조모 증거자료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무력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남편 쪽 일방적인 유책 사연은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저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건 마당에 그 직후에 제 동의도 없이 신분증에 인감까지 빼돌려 재산을 빼돌렸다는 건 아주 큰 범죄 혐의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놈은 제가 무슨 수로 그게 자기 멋대로 빼돌린 돈인지 증명할 거냐며 아주 큰 소리를 쳤으나 과연 알았을까요? 제 입으로 범죄 사실을 실토한 것이 고스란히 녹음 자료로 남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혹시 몰라 증거 자료가 될까 싶어 소파 옆에 숨겨둔 녹음기에 그럴 주제도 못 되는 놈이 본가 집 구한다고 뻔질나게 전화한 증거며 제 입으로 제 부모님이 주신 2억 제 통장으로 옮겼다고 실토한 것까지 죄다 담겼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은행 방문 기록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했으나 저게 결정적이기는 했죠. 범죄 혐의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였어요. 신분 무단도용에 사문서 위조, 사기죄, 절도죄까지 평생 경찰서 구경도 못 해본 놈이 아주 갖가지 혐의로 들락거리게 되었어요. 스스로 수습도 못할 지경에 이른 사태에 공포에 질린 놈 낯짝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고소하든지. 아가,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지 않니? 제발 우리 애 좀 빼내줘. 재수씨, 저러다 저놈 저거 인생 정말 망가져요.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저놈 신세가 저렇게 망가진 건 댁들 책임도 큰데? 남의 돈 욕심낼 때는 징그럽게 좋다고 모른 척 했으면서 봐줄 생각 티끌만큼도 없으니까 내 앞에서 나타날 생각 말아요. 당신들 면상 쳐다만 보고 있어도 역겨우니까. 그래도 꼴의 식구라고. 그나마 저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돈벌이하는 놈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 모아 변호사를 구한다느니 무의미한 발악을 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별 도움도 안 되었겠지만요. 옮긴다던 집 이사는 당연히 못 가고 그나마 살던 집 줄여 두 집안 합쳐 남은 돈은 죄다 남편 놈 변호사비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놈 형 빌려준 돈은 바로 차용증 들이밀어서 받아냈고 계약했던 집 위약금까지 물고 있으니 없는 형편에 그것들도 아주 용을 쓰겠죠. 그러게 어딜 남의 거 함부로 욕심을 냅니까? 가진 혐의로 경찰서와 법원 뛰어다니느라 바쁜 놈은 겨우 제2혼 소송 법정에서나 얼굴 볼 수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낯빛이 거무죽죽하게 내려앉은 것이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꼴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짓거리 하지 않았다면 평생 갈 일 없었을 구치소 구경까지 하게 된 놈이었어요. 그 꼴을 보고도 불쌍하기는커녕 이제야 내가 저놈하고 살면서 겪은 거 아주 배로 갚아준다 생각하니 통쾌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하고 산 거 알아. 내가 지은 죄는 정말 내가 찍소리 않고 달게 받을게. 내가 진짜 죽일 놈이고 천벌받을 짓 했어. 하지만 그래도 시계 그건 정말로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다른 건 다 내가 저지른 게 맞으니까 잘못한 거 맞지만 시계는 정말로 장인어른한테 선물 받은 게 맞잖아. 그러니까 제발 절도죄만이라도 벗을 수 있게. 그게 의미가 있나? 결혼 생활 내내 네 놈이 나한테 기생하면서 네 집구석에 어지간히 해다 바친 건 맞잖아. 그게 절도지. 그리고 그깟 시계 하나 더 얻는다고 너한테 죄가 사라지니? 돈을 2억이나 꿀꺽 헤쳐먹으려고 한 건 왜 빼? 네 놈이 도둑놈이지. 그럼 아니야? 여보 제발. 볼살이 쫙 빠져 10살은 늙어 보이는 꼴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놈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자기는 억울하다느니 바락바락 대들던 놈이 자존심이고 뭐고 싹 다 갖다 버리고 애원하는 꼴을 비웃었어요. 그렇게 사는 내내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던 놈이 저희 친정에서 빵빵하게 붙여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의 공세에 기도 못 쓰고 다 망하게 생긴 꼴이 처참했습니다. 염치라고는 없는 놈. 내 엄마 병원비 그것도 아깝다던 너 같은 놈이 과연 그 좋은 시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도 없는 놈이 주제 넘치는 걸 받았으니 그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겠어? 너 내 돈 2억 홀랑 처먹으려고 했을 때 무슨 수로 그거 증명하고 도로 찾아갈 거냐고 내 앞에서 건방 떨고 약 올렸지? 너야말로 그게 훔친 작물이 아니라 선물 받은 거라고 니까짓 게 무슨 수로 증명할 건데? 설마하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놔두고 네 편 들어주겠니? 끝까지 절망하고 또 절망하도록 놈을 처절하게 짓밟아준 저였습니다. 제게 매달려봤자 제 비참한 신세를 조금도 면할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는지 그러고 이혼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놈 더러운 면상 더 볼 일이 없어 좋았어요. 이혼이야 당연히 잘 마무리되어 제가 걷어갈 것 싹 걷어갔고 놈도 제가 뿌린 것들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저분한 혐의로 빨간 줄도 아주 갖가지로 그이게 된 놈이었어요. 돈을 한 푼도 아니고 억대로 해먹으려고 했는데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게 더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제 식구 챙기겠다고 나대다가 새집은커녕 이혼당해 범죄 혐의 입증되어 직장에서도 잘려 이제 멀쩡한 회사에서는 평생 명함도 못 내밀게 생긴 전 남편이었습니다. 집 보증금도 싹 저한테 넘어왔으니 오갈 데도 없는 놈이 이미 집 줄여 제 형네 식구까지 들어앉은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전과자는 안 만들어 보겠다고 변호사라도 구해주려 집안 형편 확 쪼그라든 제 모친과 형한테 자기 인생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다고 어지간히도 싸워대는 통에 주변 이웃들이 저 집구석 불화를 모르는 집이 없답니다. 그렇게 평생 징그럽게도 싸고 들던 제 식구들이랑 서로 원망해 가면서 공상맞게 좁은 방에서 근근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혼 후에도 직장생활 성실히 하고 있고 집은 부모님 계신 곳 근처로 옮겼습니다. 속 뒤집힐 일 없이 보고 싶을 때 내 부모님 곁에 가서 시간 보내면서 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 마음도 많이 진정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했지만 이혼하고 갈라서면서 결혼 내내 응어리졌던 것들 충분히 다 풀고도 남을 정도로 제 속풀이 다 하고 나와서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하게 속 이야기 털어낼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